자, 54초 펼쳐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제목이 조선의 대외 관계 변화라고 적혀 있어요. 변화라고 하면 조선은 조선 전기와 후기가 대외 관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야. 자, 조선 전기라고 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이전을 조선 전기라고 부르고, 이 두 사건이 일어난 후를 조선 후기라고 크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조선 전기의 외교 관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4대 교린 관계를 맺었다. 4대는 명나라한테 한 거고, 교린은 뭐 일본이라든지 여진 같은 나라들한테 한 거야.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명나라가 망해서 청나라가 돼버리고 일본은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청나라한테는 연행사라는 사절단을 보내. 뭐 역시 4대 관계를 맺은 거야. 에도 막부한테는 통신사라는 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그 외에도 여러 변화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4대 교린 외교를 펼치다. 요것만 봐도 알겠지만 조선 전기겠지.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 이전이야. 4대는 명나라한테 한 거고, 교린은 뭐 여진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기타 등등 국가하고는 교린을 했대. 먼저 4대부터 얘기를 하자면, 자, 조선은 명나라와 초기에는 마찰이 있었지만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이후에는 조공과 책봉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4대 외교를 펼쳤다. 그러면 4대 외교는 조공과 책봉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지. 조공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 조공은 우리가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을 조공이라고 불러.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남의 집 가는데 빈손으로는 안 가겠지. 그래서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특산물을 중국에 바치고 중국에 있는 선진 문물을 우리에 갖고 오는 것이지. 이것을 조공이라고 불러. 당연히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악하겠지. 조선 같은 약한 나라가 우리보다 부하인 나라가 우리에게 공물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명목이 뭐였던지 간에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지. 일종의 공무역이었다. 책봉은 국제적으로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는 형식적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왕이 새로 즉위를 하면은 명나라 황제한테 가서 책봉을 받아야 인정을 받는 거야. 그치? 요즘으로 치면은 뭐 국가 간의 관계가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외교 관계를 맺느냐, 뭐 이런 것과 조금은 비슷할 수 있어. 그래서 조공, 책봉, 우리는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아온단 말이야. 이것을 바로 4대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자, 이는 당시 명중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경제 문화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치?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명나라고, 명나라가 또 열받으면 다른 나라 멸망시키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중국과는, 명나라하고는 4대를 맺었다. 자, 그러면 교리는 뭐냐? 교리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함께 펼쳤다고 얘기하는데, 교리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슨 얘기냐면 했던 걸 똑같이 갚아줘. 만약에 여진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우리에게 교류를 하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우리도 그걸 막지 않아. 교류를 해. 하지만 만약에 뭐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다든지 약탈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벌이면
우리도 똑같이 군대를 보내서 보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회유책과 강경책이 동시에 펼쳐지는데, 자, 여진족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귀순을 적극 장려하고 국경지대 무역소를 설치해서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회유책이겠지. 하지만 계속 약탈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 여진족이, 이 지역에 사는 여진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세종 때 군대를 끌고 여기를 점령을 해버려. 이건 강경책이겠지.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쓰는 걸 교린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진족한테는 강경책도 펼치고 회유책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한테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일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한테도 강경책도 벌이고 회유책도 하는 건데, 자, 먼저 세종 때는 일본을 대상으로 강경책을 펼쳐. 외구의 본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했대. 쓰시마 섬이 대마도야. 우리나라와 가깝잖아. 여기가 중간기지로 해가지고 일본 해적들이 우리나라를 약탈했는데, 세종 때 쓰시마 섬을 토벌하면서 일본에게 강경책을 펼친 거지. 그래서 요게 아마 연도가 1419년일 겁니다. 자, 그러다 일본이 이제 교역을 요청하니까 또 이제는 회유책으로 돌아서는 거야. 그래서 삼포를 개방하여 제한적으로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건 역시 세종 때 있었던 일인데, 삼포 개항. 니네가 약탈을 하지 않고 얌전히 와서 교역만 벌인다면 우리가 왜 니네 교역기를 막겠니? 그래서 1426년에 회유책으로 삼포를 개항해서 교역을 허용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쓰는 걸 교린이라고 부르고, 중국한테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얘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4대 관계를 맺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외란이 일어납니다. 자,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는 건데, (1592년에) 그치?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사군 육진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쓰시마섬 토벌. 이건 모두 사군 육진도 세종 때고 쓰시마섬 토벌도 세종 때고, 이 삼포를 개항한 것도 세종 때야. 세종 때 업적이 은근 엄청나게 많은 거지. 한글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외란으로 돌아가면, 자, 16세기 들어 여진과 외인이 국경에서 자주 소란을 일으켰다. 자, 조선의 국방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강경책을 두려워하지 않고 16세기 들어서는 여진과 외인이 자꾸 소란을 피운 거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 자, 그래서 조선은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비변사를 설치하는 등 정세에 대비하려고 했는데, 만들어진 거는 1517년에 만들어져. 근데 이때는 그렇게 중요한 기구가 아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핵심 기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선은 점점 국방력이 약화가 된 시점이야. 임진왜란 이전의 상황이지. 조선은 말하자면 여진과 외인이 자꾸 소란을 일으키는데 비변사도 설치해서 좀 신경을 쓰려고 했지만 국방력은 계속 약화가 된 상황이야. 근데 자, 전쟁을 일으킨 일본 상황이 어땠느냐?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당시 혼란기였던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했다. 그 시점이 1590년이야. 통일한 지 2년 만에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 침략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것이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입니다. 일본 통일한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불평 세력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것을 해외로 돌리려고 하는 거지. 자, 페이지를 넘기면 자, 임진왜란이 그래서 터지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약화가 된 상황이고 일본은 당시 무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초기에 왜군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수도인 한성을 빼앗겨서 우리가 이게 너무 순식간에 빼앗긴 거라서 옛날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를 20일 만에 빼앗겼잖아. 그래서 중국이 안 믿었단 말이야. 막 명나라한테 지원 요청하려고 갔는데 야 니네가 아무리 뭐 일본이 뭐 강하다 할지라도 20일 만에 수도를 빼앗긴 게 말이 되냐. 니네 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순식간에 빼앗겼단 말이지. 근데 결국에는 그 반격을 하게 되는데 그 반격을 벌인 원동력은 당연히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의병 그리고 관군 이 세 개의 주체가 크게 활약을 해서 일본군을 막아내고 그리고 누가 또 오냐면 명나라 군대가 지원을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는 거지. 반격의 요소가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의병이 일어나서 활약하고 관군도 전열을 정비하고 거기에 명나라 군대까지 지원을 온단 말이지. 자, 여기서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이 뭐냐면 일본의 작전은 뭐냐, 이 부산에 먼저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그리고 평양성까지 올라왔어. 다른 편으로는 우리나라 북쪽 끝까지 일본 애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에게 식량 수송을 해줘야 되는데 육지로 옮기는 건 너무 힘들거든. 너네 쌀가마니 지고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갈 수 있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옮기는 게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 게 작전이었는데 이것을 이순신 장군이 길을 다 막아버린 거지. 못 가. 그래서 얘네들이 쫄쫄 굶주린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이 점령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밑으로 후퇴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남해안 일대로 밀려난 왜군은 이순신 의병 관군 명나라 군대의 활약으로 남해안 일대로 왜군이 밀려나게 돼서 휴전회담을 제의했어. 근데 이게 잘 안 됐지. 너무 입장이 달랐단 말이야. 일본 애들은 막 뭐 조선 땅 절반을 달라 그러고 명나라는 니네가 쳐들어온 거 감히 우리 명나라한테 덤빈 거 뭐 용서해 주겠다 그러고 조선은 중간에서 뭐 그냥 당연히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3년 만에 협상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략해 온다. 정유재란이라고 불러. 그래서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어나는데 1597년에 휴전이 한 3년 정도 휴전 협상이 좀 있다가 이게 결렬이 되고 다시 큰 전투가 일어나는 게 돼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정유재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옆에 관군과 의병의 활약이 있는데 이게 전투가 많잖아. 근데 이 전투를 크게 최소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구별해줘야 돼. 선생님이 구별을 해줄게. 일단 여기를 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침략해왔지만 전세가 불리해지고 이때 유명한 전투가 명량해전이지, 그지? 명량대첩. 그리고 전쟁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왜군은 일본으로 설수했고 임진왜란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 임진왜란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합니다. 영향. 전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영향이 중요한 거야. 자,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먼저 조선은 국토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
인구가 반 이하로 줄고 농경지도 3분의 1 이하로 줄어버린단 말이야. 자, 중국은 어떤 영향을 받았냐? 중국은 명예국력이 쇠퇴한 틈을 타서 만주 지역의 후금이 급속하게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죽었으니까 걔를 이어받은 세력은 몰락하게 되고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의 정세가 싹 다 바뀌어. 결국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약해진 명나라가 후금에게 쫓겨나게 되고 조선은 힘이 약해지고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유지가 안 되고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가 바뀔 정도로 변화가 심해졌다라는 거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일어난 전투를 구분하기 위해서 좀 표시를 해줄게요. 먼저 임진왜란부터 표시를 할게. 임진왜란은 파란색. 이렇게 이 색깔로 표시한 건 임진왜란 때 초기에 일어난 전투고, 정유재란이 일어난 이후의 전투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전투는 부산포 전투와 동래성 전투지. 왜냐하면 부산부터 쳐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다 일본이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충주 전투가 벌어지게 돼. 그치? 그래서 일본이 평양성까지 치고 올라오게 되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애들은 바다로 수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육지로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김시민 장군이 진주 대첩으로 또 막기도 해.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명나라 군대와 함께 명예 지원을 받아서 평양선 전투를 치러서 서울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일본이 이것을 그 한성을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을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에서 승리를 해서 일본 애들을 남쪽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에 벌어진 전투들이야. 자, 그러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 일본 애들이 또 치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바다에서 한 번 더 막았어.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그리고 일본 애들을 바다로 쫓아내기 위해서 명나라 군대는 계속 와 있었거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싸운 게 울산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야겠지. 노량해전 마지막 전투. 이때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게 바로 이 노량해전이지. 그러니까 명량대처, 울산선 전투, 노량해전 이 세 개의 전투가 정유재란 이후의 전투고 나머지는 초기에 일어난 전투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구분해야 돼. 전투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 하지만 크게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밑으로 가봅시다. 자, 호란은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청나라, 여진종, 그지? 얘네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자, 임진왜란 이후에 즉위한 사람이 광해군인데, 자, 광해군은 외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후금과 명 사이의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명나라가 세태하고 얘네가 여진족이 세운 나라예요. 후금은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땐 이름이 후금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중립 외교를 펼쳐. 누구 편도 안 드는 거야. 왜냐면 조선은 지금 외란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에 막 휘말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내서 광해군은 싸우기도 해. 여기 보면,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이 역사 깊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광해군 때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후금이 성장하자 명이 조선에 지원을 요청했고, 광해군은 강홍립이 이끄는 지원군을 파견했는데 강홍립한테 야 끝까지 싸우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 이게 설이 많긴 한데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후금에 패배했고 조선군은 후금에 항복했다. 근데 전사자가 많기는 했어. 한 3분의 1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후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외교 관계를 이어가는 등 현실적인 정책으로 충돌을 피하였다. 이런 것을 중립 외교라고 부를 수 있겠지.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 그리고 조선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명나라와 후금과의 전쟁에 막 전면적으로 낄 수는 없단 말이야. 명나라가 지금 지원 요청했기 때문에 군대를 보냈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은 없는 거지. 그래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는 거야. 자, 그랬는데 상황이 바뀝니다. 자,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반대하던 서인은 1623년에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정책이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뀌어. 그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은 쫓겨나고 명나라 편을 들고 후금은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으로 펼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후금은 당연히 조선을 침략하게 되겠지. 정묘호란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후금의 군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후금과.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지. 왜냐면 청나라는 당연히 후금이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형제 관계까지는 맺겠는데 군신 관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명나라하고만 군신 관계를 맺잖아. 그래서 조선 정부는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나누어 대립했는데 조선이 척화론에 따라 청의 요구를 거부하자. 자,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화론. 아니다. 절대 못 받아들인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척화론으로 대립했어. 근데 척화론이 승리해서 청나라의 요구를 거부했다. 청나라의 요구는 뭐였다고? 군신관계를 거부했어.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을 다시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패배하게 되지.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하고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청나라에게 결국에는 굴복을 하게 되고 군신관계를 맺었다. 이때의 왕은 당연히 광해군이 아니고 인조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광해군 때는 중립외교를 추진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으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엔 친명 배금 정책으로 정책을 바뀌었고 그래서 청나라는 두 번 쳐들어오지. 정묘호란 한 번 쳐들어오고 형제관계 맺고 병자호란 쳐들어와서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청나라가 주장한 군신관계를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다. 이거는 주화론 척화론은 당파와는
관계없어. 뭐 서인, 남인 이 당시에는 이 두 당파가 있었는데 서인이건 남인이건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인 중에도 주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 거고 남인 중에도 척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개인의 입장 다 달랐던 거지. 자, 그럼 넘어가면 자, 그러면 병자호란 이후의 상황은 어땠냐는 거지. 조선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청나라는 원래 여진이었잖아. 조선 전기만 해도 얘네들 막 뭐 우리나라가 심심하면 막 쳐들어가서 4대 교린하고 사군육진 개척하고 그랬던 애들인데 얘네가 후금으로 강해져서 중립 외교를 하게 만들더니 청나라로 나라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는 우리가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한테 군신관계를 맺게 만들었단 말이야. 조선은 지금 달라진 상황에서 아주 당황하게 되는 거지. 지금 이 달라진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복수해야겠다. 그지? 그래서 치욕을 씻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힘이 밀려서 청나라에게 군신관계를 맺었지만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북벌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청나라를 정벌하자. 군사력으로 아주 그냥 청나라한테 복수하자. 지금 처음엔 복수야. 자, 특히 이 북벌론을 이끈 사람은 누구냐면 효종이 이 북벌론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야. 그리고 송시할, 이완 등을 등용해서 군대를 양성한다. 그래서 송시할, 이완은 주로 서인 세력이란 말이야. 자, 그다음에 숙종 초에도 남인을 중심으로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북벌론이 여러 번 나온단 말이야. 제일 대표적인 건 효종 때지만. 자, 근데 이게 북벌론이 결국에는 그 군대를 양성했지만 결국 실행이 되지 않은 거는 청나라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지? 그리고 당시 조선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군대를 키우려면 군비가 많이 들 거 아니야. 재정이 악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북벌 계획은 중단된다. 청나라 세력이 너무 강해졌어. 우리나라 병자호란 일으킬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세졌단 말이야. 근데 병자호란 때도 졌는데 어떻게 청나라한테 쳐들어가냐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 청나라를 이길 정도로 군대를 키우려니까 군사비가 너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압박 때문에 북벌 계획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된다. 현실을 인정하게 돼. 청나라 잘났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북벌론은 어느 시대에 많이 나오냐면 17세기에는 북벌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원한도 좀 사그라들고 했을 때는 18세기에는 현실을 인정하는 북학론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자, 그래서 중국에 가서 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은 일부 실학자와 지식인은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발전시키자는 북학론을 제기하다. 야, 청나라가 너무 잘났어. 얘네가 문물도 발전했어. 우리가 계속 오랑캐라고 인식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식하지 말자라는 거야. 북학론은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지. 청나라가 우리보다 잘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걔네들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조선을 발전시키자라는 거야.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 거기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지. 이런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러한 북학파의 주장은 19세기 후반 개화사상으로 계승됐다. 개화사상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잖아. 얘네들 북학파는 쉽지. 청나라에서 대상을 서양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북벌론과 북학론은 17세기에는 복수하자는 북벌론이 유행을 했어.
하지만 18세기에는 현실을 인정하는 18세기라고 하면 영조와 정조가 활동하던 시기, 이런 시기에는 북학론이 우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세계관도 점점 변화한다. 이것은 청나라와 서양의 문물의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 서양의 문물이 청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더욱 그러한데, 자, 조선 후기에는 중국에 갔던 사신을 통해 자명종과 천리경이 들어오고, 이거 모두 서양 과학 기술과 관련이 있고, 세계 지도인 고려망국전도와 서양 여법인 시연역이 전래되는 등 서양 과학 기술이 조선에 전해졌다. 그치? 서양의 과학 기술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어떻게? 중국에 갔던 사신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서양의 과학 기술은 실학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 이런 지식인들은 주로 역시 북학파가 많았겠지. 그래서 이익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성문과 홍대용은 지전설을 내세웠다. 꼭 북학파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주장한 사람들은 많았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서양 영향을 받은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좀 다른 입장인데, 소중화주의라는 개념이 생겨났어. 이게 뭐냐면, 자, 명나라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중국 땅은 청나라 애들 오랑캐가 차지했어.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중화 문명의 정통을 계승한 유일한 나라는 조선밖에 안 남았다. 이제 조선이 곧 중화다. 오랑캐가 점령한 청나라는 중화의 자격이 없다. 우리가 중화의 맥을 이은 나라다. 이것을 소중화주의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 사람들은, 그 전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보다 더 잘난 나라인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깊이 연구할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지구상에 잘난 나라가 조선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의 역사와 국토에 관한 관심을 자극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다.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를 이 시기에 연구를 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 밑에 봅시다. 자, 송시열과 윤휴의 북벌론 다 복수하자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때는 효종 때 서인이 주장한 거고, 윤휴는 현종에서 숙종 때 남인이 주장했다라는 거야. 그치? 다 이런 얘기야. 다 여기 봐봐. 다 원한이 아주 깊지. 그치? 원통, 통분, 명나라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복수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병자 정충년의 일 윤유도 병자호란의 원한은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병력과 활솜씨는 천하의 소문이 났고 화포와 조청이 곁들이면 진격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진격하자는 거야? 청나라. 그치?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청나라 세력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조선시대 관료들 중에서 야, 이게 되겠니? 하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57페이지에 자, 조선 후기에 변화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은, 자, 외란과 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한테는 연행사를 파견하고, 일본, 여기서 말하는 일본은 에도 막부지. 에도 막부에는 통신사를 파견했어. 그러니까 연행사, 통신사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연행사 이야기가 나오면 조선 후기라고 생각해야 돼.
명나라한테 보낸 사신을 연행사라고 안 했어. 그렇게 안 불렀어요. 명나라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천사라고 불렀어.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은. 그래서 연행사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거는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조선은 청가의 외교를 굴욕적으로 여겼다. 특히 17세기엔 더더욱 그랬겠지. 이제 북벌론 막 나올 때는. 자, 하지만 청이 중국을 장악한 후에는 청을 중심으로 한 조공책봉 관계가 자리를 잡았다. 청나라가 명나라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조공책봉 관계는 이제 청나라와 맺게 되는 거야. 자, 연행사는 청에 발전된 문물과 청에 들어온 서양 문물을 조선에 전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아까 말했던 뭐 고려만국 전도, 그지? 시언역, 뭐 자명종 이런 것들이 모두 연행사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외란 이후 새롭게 성립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자 이제 통신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 에도 막부는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기후약조 1609년에 기후약조를 맺게 돼. 임진왜란 끝난 지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국교를 재개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역도 허용하고 통신사도 파견한다는 거지. 왜 이렇게 빨리 해줬을까? 원한이 깊은데 일단 포로를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609년의 국제 정세는 명나라가 약해지고 여진족이 성장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계속 다툴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기후약조를 맺고 국교를 다시 재개했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국제관계에서 또 영토 분쟁이 있었겠지.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는 청나라하고의 문제고 안용복이 독도를 수호한 건 일본과의 문제였어. 자, 백두산 정계비는 뭐가 문제냐면 자, 청나라는 중국을 차지한 후 자신들의 본거지인 만주 지역을 성역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나라와 국경이 엄청나게 길잖아. 그래서 국경지대에 살던 조선인 중에는 두만과 압록강을 건너 산삼을 채취하거나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청이 양국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자 조선과 청의 관리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게 경계가 왜 명확하지 않았냐면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을 나눌 수 있었겠지. 자, 여기에 백두산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강이 있으니까 간단하지 않나요? 간단하지가 않아. 왜 간단하지 않느냐? 이 지역은 여기는 밀림이야. 숲이 엄청 우거져 있어. 밀림이기 때문에 호랑이도 엄청 살아. 그리고 이게 두만강이 나중에 하류 쪽 가서야 큰 강이지. 지도를 보면은 아주 실개천들도 엄청 많아. 막 이렇게 흐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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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 막 백두산에서 흘러가는 강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이 흘러가는 여러 강들 중에 백두산 천지도 여기 있고, 도대체 어떤 게 나중에 두만강이 되는지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이 서로 측량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두만강은 여기야 하고 땅땅 결론을 지은 다음에 세운 것이 백두산 정계비라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돼.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것은 어찌됐건 청나라와 조선의 이 명확하지 않은 국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돼.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얘기를 하자면 백두산 정계비에 경계를 토문강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우리는 두만강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름이 토문강으로 해버리니까 두만강 아니야? 왜 토문강이지? 중국 애들 설명은 이거야.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냐면 토문강이 진짜로 있거든. 이렇게 흐르는 토문강이 있단 말이야.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해버리면 우리나라 국경선은 두만강이 아니고 토문강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압록강과 토문강으로 한다? 이렇게 국경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원래 이건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후의 이야기고, 현재는 이 백두산 정계비,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계비를 세운 이 시기가 1712년 숙종 때. 더 중요한 건 숙종 때는 황국이 엄청 터졌지, 그지? 한쪽이 완전 막 그 몰락하고 이긴 쪽은 모든 걸 갖고 붕당 정치가 변질됐던, 그지?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일본과의 영토 문제를 봅시다. 자, 조선 후기에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했어. 이때도 그랬나 봐. 그래서 안용복이 일본 어민들을 내쫓고 일본까지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역시 이때도 언제냐? 숙종 때래잖아.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도 세워지고 안용복의 활동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관리를 파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자, 세계관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혼일강리 역대 지도는 조선 초기 때야. 그래서 세계 지도긴 한데 여기에 나머지 세 개가 있어. 뭐 유럽, 인도,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몰랐겠지. 근데 제일 큰 걸 차지하는 거는 중국이잖아. 그치?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잖아. 하지만 청나라를 거쳐서 들어온 이 고려망국 정도, 서양에서 들어온 고려망국 정도는 중국이 여기야. 전 세계는 이만한데, 그지? 이걸 본 조선인들은 어떻겠어? 이걸 보다가, 그지? 얘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변화한다는 이야기죠. 그치? 이건 역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문물들이거든. 여기에 이제 서양과 청나라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북항론. 이 부분도 꼭 읽어보고, 뭘 읽어봐야 되냐? 이걸 읽고 북항론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시기도 알아야겠지. 18세기 말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북항론의 이야기는 진실로 백성에게 이르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오랑캐라고 하면 서양과 청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성인이 장차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오건 간에 백성한테 이르면 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비교도 해야 된다.
북벌론과 비교를 해야 돼. 북벌론은 뭐야? 복수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송시열, 윤휴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태도가 바뀐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야. 이 사람들은 둘 다 북학파지.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저들이라고 하면 청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진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왜 오랑캐가 점령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정신 승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 욕을 하고, 그 언어를 오랑캐만이라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 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북학파는 청을 못 받자. 아까 봤던 북벌로는 복수하자. 뭐 이런 이야기지. 밑에 국학운동의 그 확대도 봐야 되는데, 이건 중점이 뭐냐? 요런 작품 이름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주제는 다 우리나라에 대한 주제지. 동사가 뭐? 우리나라 역사. 업문지 우리나라 말. 대동여지도 우리나라 지리. 그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